중국은 수천 년이나 앞서갔으면서도 어째서 뒤늦게 출발한 유럽에 충돌당하고 말았을까? 안녕하세요. 따뜻한 일상 그리고 독서 따독따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제러드 다이몬드 총균세에 있는 부분 중에 중국은 왜 유럽에 추월당할 수밖에 없었을까? 훨씬 더 빠른 역사, 기술, 문화, 정치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유럽에게 중심지의 위치를 빼앗길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라의 정치적인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평소에 중국과 유럽의 역사 그리고 그들의 발전 과정 등에 대한 모든 것들이 좀 궁금하셨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좋아요 그리고 구독도 꼭 부탁드릴게요. 중국이 유럽에 추월당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 페르시아 위치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거기를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지역과 중국은 수천 년이나 앞서갔으면서도 어째서 뒤늦게 출발한 유럽에 추월당하고 말았을까? 라는 물음입니다. 유럽은 상인 계급과 자본주의가 발달했고요. 발명품에 대한 특허권을 보호했고요. 절대군주나 무거운 세금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왜 그런 직접적인 요인들은 어째서 중국이나 비옥한 초승달 지대가 아니라 하필 유럽에서 발생했을까? 라는 물음을 가지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저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평소에 좀 궁금했고, 왜 유럽이 현재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고 문화적으로 관광적으로 빛나는 역사를 가질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여행을 갈 때마다 궁금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내용을 공유 드려볼게요. BC 4000년에서 3000년경에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서 힘의 중심이 바빌로니아, 페르시아 등의 제국들 사이를 번갈아 이동하면서 줄곧 비옥한 초승달 이 지대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이 지대가 가장 발전된 지역이었던 거죠. 그러다가 BC 4세기 말에 알렉산더 대왕 치하의 그리스인들이 그리스로부터 동쪽으로 인도까지 정복하면서 드디어 힘의 중심이 서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사건이 발생이 된 게 하나가 있었고요. 그리고 BC 2세기에 로마가 그리스를 정복하면서 다시 힘의 중심은 서쪽으로 더 이동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이 있기도 했지만 또 다른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면요,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 속했던 많은 지역이 지금은 사막, 반사막, 스텝이라는 형식으로 변했거나 토양이 심하게 침식되거나 염분이 너무 많거나 해서 농업에 부적합한 땅이 돼버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만 오늘날 이 일대의 일부 국가들은 석유라는 유일한 자원을 바탕으로 해서 일시적인 부를 누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대에는 그리스를 포함한 지중해 동부 일대와 비옥한 초승달 지대의 많은 지역이 숲으로 덮여 있었는데요. 이곳의 숲은 농업을 하기 위해서 개간하고 건축용 목재를 구하기 위해서 벌채하고 땔감으로 쓰고요. 태우는 바람에 사라지고 말았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더구나 이 일대는 강우량이 적답니다. 강우량에 비례해서 생산성이 낮은 편이었고, 따라서 식물이 자라는 속도가 파괴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자원의 기반을 스스로 파괴하는 생태적인 자살을 저질렀던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네요. 북유럽과 서유럽이 그러한 운명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지역 사람들이 더 현명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들은 더 강인한 환경, 즉 강우량이 더 많아서 식물을 더 빨리 재성장할 수 있는 곳에서 사는 행운을 타고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동산의 힘이 컸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유럽보다 훨씬 앞서가던 비옥한 초승달 지대가 추월당하게 된 과정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비옥한 초승달 지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동쪽으로는 중국이 있는 거고요, 서쪽으로는 유럽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중국의 경우를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중국은 어쩌다가 기술의 선도자 위치를 유럽에 추월당했을까요? 중국이 원래 많은 이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선 식량 생산이 비옥한 초승달 지대와 거의 맞먹을 만큼 일찍 시작됐고요. 해안 지방에서 티베트 고원의 고산지대까지 생태학적으로 다양해서 여러가지 다양한 농작물, 가축, 기술을 가질 수 있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광활하고 생산성이 높은 땅을 차지한 덕분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유지할 수 있었고요. 비옥한 초승달 지대보다 덜 건조하고요, 생태학적으로 덜 취약한 환경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상과 같은 이 이점들이 빠른 출발 덕분에 중세 때 중국은 전 세계의 기술을 선도했습니다. 중국이 처음 발전시킨 중요한 기술에는 주철, 나침반, 화약, 종이, 인쇄술 등에 앞서서 언급했던 수많은 문물이 포함되어 있네요. 중국은 정치적인 힘, 항해술 등에서 세계를 선도했습니다. 15세기 초에는 수백 척의 배로 구성된 보물선 선단들이 파견이 됐는데 그중 가장 큰 배의 경우가 120m에 달했답니다. 엄청나죠? 총 인원도 최대 28,000명에 달했다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을 콜럼버스의 항해 선단과 비교를 해볼게요. 콜럼버스가 보잘것없는 세 척의 배로 협소한 대서양을 건너 아메리카 동해안에 도달하기까지 수십 년 전에 이미
다음이 인도양을 건너 아프리카 동해안까지 진출했던 중국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유럽이 동아시아를 식민지하기 시작했는데 어째서 중국의 배들은 그 전에 희망봉을 돌아서 유럽을 식민지하지 못했을까요? 이거에 대한 의문을 해결해야 됩니다. 저희는 어째서 중국의 배들은 태평양을 건너 아메리카 서해안으로 진출하지 못했을까? 왜 유럽에게 기술의 선도자 위치를 빼앗겼을까라는 거에 대한 물음입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정리하고 있네요. 우리는 중국 보물선 선단의 종말에 대해서 하나의 단서를 얻을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계 어느 곳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전형적인 정치적 착오에 부딪혀 중단되고 말았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이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한 나라의 정치적인 결정과 결단이 얼마나 큰 미래의 모습을 좌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으실 겁니다. 그때 당시에 중국 조정의 두 파벌, 그러니까 환관이랑 그 반대파가 있었는데 권력투쟁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권력투쟁에서 승리한 쪽은 곧 선단 파견을 중단하는 결정을 내렸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결국에는 조선소마저 해체하고 해양 항해를 금지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에는 한 가지 다른 특징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치적으로 얘기를 한다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그 말을 다 들었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또 의문이 될 수 있었겠죠. 여기서는 그거에 대한 해답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중국 전역이 정치적으로 통일되어 있었다라는 사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총균세는 저에게 정말 즐거움을 많이 주는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을 읽지 않았다면 왜 중국이 유럽을 앞서가지 못했는가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해답을 찾을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와 근거를 통해 가지고 공감할 수 있을 만한 이런 얘기가 많이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책이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의 내용을 두 가지로 크게 요약을 해보면요. 첫 번째는 국가 정치인들이 어떤 결단을 내렸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크게 달라진다라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이 나라가 얼마나 크게 단결되어 있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드린 이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거나 여러분들이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도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